낙동강은 부산 최대의 식수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강인데요. 여름과 가을 낙동강에서 역대 최악의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달 정도는 정수 처리 후에도 공업 용수에나 쓰일 물이 부산 지역의 식수를 위한 원수로 공급이 됐었는데요. 거기다가 녹조에서 독성 물질까지 검출됐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부산 시민들이 불안하셨습니다. 녹조 현상은 매년 일어나지만 올해 유독 심각했다 하는데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녹조에서 발견된 독성 물질은 어떤 건지, 맑은 물을 얻기 위한 대책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굉장히 좀 활발하게 낙동강 이 식수원 그 수질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지금까지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특히나 이제 낙동강 녹조 무척 심각했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이 방송 3번째 출연이. 네네. 아마 제가 여기 3번 나왔다는 건 그만큼 심각하지 않나.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맞습니다. 네. 더 나오셨어야 돼요. 네. 매일 나오셔도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네. 그죠? 그렇죠. 우선 원래 낙동강 녹조 발생 기간이나 범위를 보면요, 유독 심한 한 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남세균, 녹조가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경보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네네. 이 경보제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장기간이었죠. 약 190일 이상 정도 조류 경보제가 진행이 되었고요. 특정 지점에서는 이런 유해 남조류 세포수도 작년 대비 2배에서 8배 이상 높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제가 가장 체감했던 건 이제 낙동강 인근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접 전화를 주면서 물 냄새가 안 좋다, 색깔이 왜 이러냐 했을 때 제가 이제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봐도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올 여름에 낙동강에서 채취한 강물 성분 이제 분석하셨는데, 올해 또 낙동강 녹조의 특징은 뭐였는지요? 작년보다 얼마나 나빠진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하고 비교 한번 해보면요, 녹조가 만드는 독성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 농도가 중요한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가 같은 지점의 2배에서 8배 이상 또 높았습니다. 모든 녹조 세균이 독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요, 이렇게 독을 만들어내는 유해 남조류라는 수치를 정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 수치는 증가를 안 했지만 독성 물질의 농도가 높았습니다. 즉 한마디로 보면 결국에는 독성이 더 많은 낙동강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녹조 독성 물질이 10월 말까지 검출이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녹조가 발생했고 그 독성 물질도 장기간 우리 강에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조가 뭐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밀도를 보면 그냥 개체 수는 비슷한데 독성은 훨씬 더 늘었다. 네, 그렇죠. 이번 조사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원래 5월부터 저희가 10월까지 매주 조사를 했었고요. 선정 지점도 굉장히 다양한 지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제 좀 자주 접하는 지점들이죠. 뭐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치수장이거나 이런 지점들을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물을 우리가 마시고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먼저 선정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는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저희 생방송 브라보라고 놀러와 부산이야 해가지고 그 낙동강 쪽에서 이제 그 레저? 요트 타고 레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물에 펑덩 뛰어들어왔는데 전체가 녹색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자연환경이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될 텐데 맞습니다. 좀 걱정을 많이 했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취수장, 농업용수, 레저 활동 지역, 우리 입에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 우리가 진짜 이 이름이 익숙한데 마이크로시스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독성 물질입니까? 그죠.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줘서 아마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을 가장 많이 아는 국민들이 여기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위험 정도를 참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WHO 기준, 세계 보건 기준으로 보면 마시는 물에서 1ppb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감이 안 오니까 제가 예를 들면 50리터 어항 있죠. 네, 여기에 설탕 3알이 녹아 있는 이 작은 설탕 3알이 작은 거네요. 그렇죠. 입자로 3알. 잡기도 힘든 이 3알이 물에 녹아 있는 양이고요. 페놀, 비소, 순 들어보셨죠? 네네.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페놀이 마시는 물에서 5ppb, 비소가 10ppb, 수은이 1ppb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시스틴이 1ppb다. 거의 수은이나 수은이랑만 먹죠. 예. 그죠? 네. 이런 마이크로시스틴은요, 간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1ppb 이상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간 비대, 간염증, 간암 등이 발생하게 되고요. 최근에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치에서 이제 정자수 감소라는 생식 독성이 발생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WHO보다 훨씬 더 낮은 가이드라인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기준으로 0.3ppb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사용하고 있죠. 그럼 지금 나타난 게 어느 정도였다고 그랬죠? 아까 몇 pp라고 그랬죠? 마시는 물에서는 괜찮고요. 현재 예. 낙동강에서는 높은 지점은 5,000ppb 뭐 이렇게도 많은 지점들이 아이고야. 20리터 수조에 5,000개가 네, 아이고. 곱하기 3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곱하기 3이니까 네. 15,000. 와. 그 낙동강에서 마이크로시스틴 외에 독성 물질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렇죠. 녹조가 만드는 독성 물질을 우리가 총칭해서 시아노톡신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 여러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경계 독성 물질인 sak스톡신, 아나톡신, BMAA, 또 뭐 간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신장 독성 물질인 실란드로포몹신, 또 피부 독성 물질까지 굉장히 다양한 독성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네. 미국에서는 이런 여러 독성 물질에 대해서 음용수랑 레저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죠. 미국에서 실제로 녹조 독성 물질에 급성으로 노출되었을 때 병원에 간 환자 수도 매년 공개하고 있고요. 네네. 증상들을 보면 단순히 감기 증상부터요, 복통, 어지럼증, 피부 발진 등 다양한 증상들이 발병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장기간 노출 시에 우리 간, 신장, 또 뇌, 또 앞서 얘기했던 생식 독성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마시는 물에서는 아까 발견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네. 레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저 올해 유난히 낙동강 수질이 나빴던 이유는 뭡니까? 녹조 발생의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는요. 수질 오염, 기후 변화, 수계 변화,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손을 꼽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올해나 작년이나 낙동강에 수질에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네네. 결국에는 기후 변화가 더 큰 아.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높은 기온이 굉장히 더운 무더운 여름이었잖아요. 네네. 또 단기간에 폭우성 비 이렇게 장기간에 비가 내리게 되면 옆에 토사물들이 다 강으로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영양분들이 공급이 되게 되고요. 또 전체적인 강우량 감소 등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문제는 기후 변화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가 그렇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는 더워질 거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11월에도 뭐 18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네. 좀 깜짝 놀랐던 일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낙동강 수질에 고스란히 녹조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생기면 네. 수질을 더 나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녹조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한번 이렇게 발생하면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라고 이제 저희 녹조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많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수면 위에 이렇게 녹조는 뜨게 돼서 이제 우리 눈에 잘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녹조 특성상 한 번 층이 형성이 되면요, 그 두께가 점점점 두터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현상이 이제 수온이 상승하게 되고요. 또 수면 아래 빛이 통과를 못 하겠죠. 이제 가려지니까요. 예예. 이렇게 되면 결국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빛이 통과하지도 못하게 되니까 빛이 필요한 식물들이 자랄 수도 없게 되고요. 또 대량으로 자란 녹조 세포와 독성 물질들을 분해 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때 물에 녹아 있는 산소를 엄청나게 사용하면서 산소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어패류가 사망을 이제 죽게 되죠. 예. 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낙동강 제일 하류 쪽에 있고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고도 정수 처리를 한다. 앞으로 더 또 투자를 할 거다 네, 하는데 네. 근데 수돗물에서 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된 적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고도 정수 처리가 만능이 아니다 이래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정수 처리 기술은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수질 검사 항목도 굉장히 많아서요.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고도 정수 처리라는 기술은 만능은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은 바로 고도 정수 처리를 해야만 마실 수 있는 물을 우리는 공급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만큼 안 좋은 물로 우리는 지금 수돗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해외 선진국이 왜 고도 정수 처리를 안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모든 기술에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모든 기술은 처리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요. 네네. 여기에 예산과 인력도 역시 한계가 있고요. 여기 이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었고요. 네. 그래서 선진국이
정수 처리보다 원수 관리에 더 힘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봐도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정수 처리 비용보다 원수를 관리하는 비용이 더 이득이라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접근법을 조금 달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한 말씀인데 네. 뭐 고도정수 처리는 나쁜 물, 그러니까 물 자체가 원수가 썩 좋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근데 원수가 깨끗하면 뭐 그럴 필요 필요가 없는 없다.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참 답답하긴 합니다.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미세먼지처럼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도 악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단순히 걸러지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이렇게 뭐 산책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호흡기 질환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녹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현상을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녹조가 발생한 지역에서 바람이나 온도 등 기후의 영향으로 이런 공기 중에 녹조 독성 물질이 퍼지는 현상을 공기 중으로 퍼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캘리포니아나 미시건 등에서 미국에서 연구가 활발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녹조가 발생하는 강이나 호수에서 짧게는 5km, 길게는 10에서 15km까지 녹조 독성 물질이 공기 중에서 검출이 되고 이로 인해 우리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밝혀졌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에어로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원래 저희 팀과 또 창원대 연구팀이 함께 8월 말에 일부 지역에서 한두 차례 조사를 했었는데요.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낙동강에서 1.2km 떨어진 아파트 옥상에서도 에어로졸이 이제 녹조 에어로졸이 검출이 되었고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죠. 공기는 항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뭐 따로 필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쓰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일단 마스크를 쓰고 다니긴 한데 저희가 이 에어로졸 네. 조사한 이유가 그 실제로 어부분들의 마스크부터 먼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먼저 보여서 제가 낙동강변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걱정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녹조 때문에 오염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까? 네,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요. 녹조 발생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다만 해외 국가들은 굉장히 일찍부터 수질 관리를 시작을 했었고요. 네네. 또 녹조 발생 억제를 위해서 노력도 했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이루었죠. 또한 녹조 독성 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마시는 물뿐만이 아니라 앞서 레저 활동 기준이 생겨서요. 실제로 레저 활동 기준을 넘으면 인근에서 산책도 못하게 할 정도고요. 또 특이한 점은 미국에서는 애완동물 가이드라인, 뭐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요, 애완동물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의 건강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개선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꼼꼼하게 네네.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했을 때 네네. 먹는 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선 우리나라 기준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마시는 물의 기준은요, 마이크로시스틴 LR이라는 한 종에 대해서 이제 1ppb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마이크로시스틴은 270여 종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 음. LC 메스법이냐, 일라이자법이냐 이런 복잡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기계 방법대로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8종까지 마이크로시스틴을 측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270여 종을 다 측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미국의 경우에는 총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해서 270여 종의 모든 물질을 다 분석하는 방법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또 정수 과정에서 일부 분해가 되어도 여전히 독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분석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현재 분석을 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최고로 보완하기 위해서 보수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미국은 사용하고 근데 있습니다. 굉장히 물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네요. 네, 그렇죠. 국민 건강에 대해서 이제 아마 270여 종을 네. 모두 측정한다고요? 네네네. 예, 어쨌든 간에 일단 낙동강 수질이 더 악화되는 거를 막아야 될 텐데 네, 무슨 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후변화, 앞서 얘기했던 기후변화와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지금 물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관리법을 그대로 둔다면 제가 보기에는 매년 최악의 녹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또 해외 많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역적인 특색은 있지만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낙동강의 수질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농담이 있죠. 녹조가 나오면
TV 절반은 끈다. 우리나라는 정치색이 묻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녹조는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환경 문제이지 정치 문제가 아니기 네. 때문에 네네. 네, 환경 문제로 좀 바라다 보고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부산에서는 뭐 치수장 이전이나 치수탑 건설하는 계획도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만은 결국 장기적인 방법은 또 아닙니다. 결국엔 낙동강을 피해서 살 수 없는 우리 부산 지역 사람들은 낙동강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낙동강 수질 문제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 뭐 네. 그건 아닙니다라고 해서 해결책은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저도 항상 이런 녹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예. 해결책이 무엇인가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요. 예. 안타깝게도 저도 답을 잘 못 내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이유는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녹조 발생은 우리가 그동안 환경을 함부로 사용한 대가라고 저는 네. 보입니다. 그냥 환경 오염의 하나인 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녹조이고요. 어느 하나의 요인 때문에 생기기보다는 쓰레기와 폐수를 버리고 또 농약, 비료를 남용하고 우리가 또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 결과가 강에 녹조로 발생하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도 굉장히 장기간 동안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네네. 과학자는 녹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정부는 행정과 관리 체계 변화, 기후 변화 억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우리 시민의 관점이 중요한데요. 우선 관심을 가지고 강을 바라다 봐야 하고요. 또 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집에서 간단하지만 뭐 분리수거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을 잘 아껴 쓴다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부터 지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렇게 가면 너무 더디가 할까봐 이미 많이 파괴가 됐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부수는 데는 단기간인데 예.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산시에서 네. 낙동강 물과 관련해서 네. 건강 영향 평가를 좀 해달라고 환경부에 의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뭐 암 사망률 1위 뭐 이래가지고 네. 여러 가지 안 좋은 지표가 있긴 합니다만 네. 그걸 거기까지 연결지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건강 영향 조사가 나왔을 때 네. 오히려 더 뭐 민심이 들끓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죠. 정말 강의 영향으로 우리 부산 지역의 뭐 암 발생률이라든지 네. 아니면 뇌 질환 발생률이 높다면 정말 그건 해결을 시급하게 해야 될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음. 제대로 된 모습을 보고 그게 설사 안 좋더라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원인부터 찾아야겠죠. 맞아요. 환경부에서 물 조사하는 거랑 교수님 팀에서 조사하는 거랑 뭐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또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네. 이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도 물 환경영향평가도 우리는 잘 모르니까 네, 아마 네.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또 교수님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불러주시면 생각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실천하고 그동안 너무 많이 누렸는데 그걸 모르고 누리기만 하지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이승준 교수였습니다. 예, 또 뭐 늘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그때 반짝이다